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게 당뇨 예방과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먼저 식후에 졸음이 심하게 몰려온다, 또는 밥만 먹고 나면 멍하고 무기력해진다면 이건 당 대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도, 또 피부나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가 바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핵심 한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생활습관이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특별히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공복혈당 달력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탁상 달력이 필요한데요.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공복혈당을 측정해서 탁상 달력에다가 그 날짜에다가 기록해 주시고요. 평소보다 혈당이 높거나 낮은 날 왜 그런지 찾아서 이유를 적어보세요. 평소랑 비슷한 혈당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잰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중 어떤 요인 때문에 오늘 공복혈당이 이렇게 달라진 건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복혈당 달력을 탁상 달력에다가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은 결국 생활관리에 있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 4시간 금식입니다. 자기 전에는 소화기를 비우고 자야 수면도 깊어지고요. 다음날 혈당도 뚝 떨어집니다. 20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공복혈당이. 이때 금식 3, 4시간 동안 과일 한 조각 안 되고요. 견과류 조금도 안 됩니다. 물 외에는 그냥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금식을 해보세요. 거꾸로 식사나 현미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3, 4시간 금식이 공복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를 관찰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 환자분 중에 30대 젊은 남성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힘든 운동이 있는데 퇴근 후에 크로스핏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닭가슴살에 샐러드에 간단하게 먹고 자는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공복혈당이 110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일단 패턴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집에 오는 삶의 패턴으로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분이 5시에 구내식당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5시 밥을 먹고 퇴근해서 크로스핏 운동을 똑같이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그래서 음식을 먼저 먹고 3, 4시간 금식을 한 거죠. 이렇게 패턴만 바꿨는데도 공복혈당이 90대로 떨어져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당뇨를 이겨내신 거죠. 정말 3, 4시간 금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돼서 혈당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실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해보면 생각보다 수면이 중요하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푹 자고 나면 공복혈당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고 제대로 못 잤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생각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시면 왜 저희가 수면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이분은 평소에 공복혈당이 130 정도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공복혈당 20 정도 떨어지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알람을 모르고 실수로 끄고 안 켜고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공복혈당을 재보니까 평소에는 130대였는데 2시간 더 잔 걸로 110대로 떨어진 거죠. 20이 뚝 떨어진 겁니다. 20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게 공복혈당인데, 그때 그분이 그래서 수면이 중요하구나, 나에게 적정 수면 시간은 이 정도구나를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면 꼭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동이에요. 사실 운동은 열심히 했다고 다음날 공복혈당이 꼭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운동 안 해서 전날 운동 안 했다고 걱정했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낮아졌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참 이럴 때 배신감 많이 느끼시긴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해서 다음날 공복혈당을 당장 낮춘다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야 하고, 오히려 운동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체력에 맞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달력은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들이 당뇨를 졸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꿀팁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꼭 작성해 보시고요. 관찰하면서 나에게 맞는 생활관리법을 찾아서 실천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관찰과 실천을 하는 게 공복혈당 달력의 핵심이고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덧 졸업과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책에서 강조한 식사 직후 졸림 증상은 왜 위험 신호인가요?
당뇨 초기에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식곤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밥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또 머리도 멍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이상하다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식후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잡기 위해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고 이 인슐린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저혈당 상태에 가까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결과로 뇌에 당이 부족해져서 졸리고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꼭 식곤증이 아니더라도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런 소화기 불편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소화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인데요.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혈당 대사 이상이 생기고 수년 내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극복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먹고 나서 소화기 불편감이 없는 식사를 평소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먹고 나서 불편한 음식은 피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식후에는 꼭 가볍게라도 1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실천해 주시는 게 식후혈당 급등을 막고 식곤증을 막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혈당이 특히 오르기 쉬운 시간대나 상황은 언제이며 그럴 때 집에서 대처하기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하루 중 혈당이 가장 높아지기 쉬운 시간대는 당연 식후입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구간이 찾아오는데요. 이 시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췌장의 인슐린 부담이 커지고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식후혈당이 먼저 높아지고 후에 차츰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까지 높아지면서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식후혈당 상승은 향후 당뇨로 발전될 수 있어서 꼭 막아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후 운동이에요. 식후 30분 이내에 걷기나 가볍게 자전거 타기 등등 부담 없는 움직임을 실천하시면 근육이 인슐린 없이도 혈중 포도당을 직접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또 꾸준히 반복하면 장기적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함께 실천하면 좋은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 조절이죠.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보통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었을 텐데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 하나씩 준비해서 식전에 채소 먼저 먹고 당의 흡수를 천천히 유도해 식후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분비량이 모두 낮아진다는 것이 연구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이지만 거꾸로 식사와 식후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은 혈당 관리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사가 추천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차나 간단한 음식이 있을까요? 환기차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삼계탕 하면 생각나는 약재가 바로 환기잖아요. 환기는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기력 보강 약재인데요. 특히 환기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연구에서도 환기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요. 또 환기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실제 췌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췌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하는데 그때 제가 핵심으로 넣는 약재가 바로 환기입니다. 췌장이 회복되도록 돕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량이 실제로 증가해서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환기는 구하기도 쉽고 맛도 괜찮기 때문에 물 대신 끓여서 마실 수 있고요. 우선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를 넣고 2-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진하게 끓이고 싶다라고 하면 물이 절반으로 줄 때까지 계속 끓이면 됩니다. 꾸준히 드셔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병원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 몸의 혈당 이상을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검사했을 땐 정상이 나왔는데도 왠지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있죠. 사실 혈당 문제는 수치보다 몸이 먼저 말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게 당뇨 예방과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먼저 식후에 졸음이 심하게 몰려온다 또는 밥만 먹고 나면 멍하고 무기력해진다면 식후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당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건 당 대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또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신장 쪽에서 과도하게 수분을 끌어쓰게 되고 그 결과 탈수 증상과 함께 잦은 갈증, 입마름이 동반되기도 하거든요.
또 피부나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혈당 이상으로 말초 순환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나 발등 같은 부위에 마른 각질이 유독 심하다면 한 번쯤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가 바로 불면증이나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에요. 혈당이 자는 동안 들쭉날쭉해지면 자율신경이 교란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면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병원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졸음이나 갈증, 피부 건조, 불면, 잦은 소변 이런 몸의 반응이 계속된다면 내 몸이 혈당 이상을 경고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 한 번에 아프지 않아요. 미리 신호를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호들 잘 관찰하시고 신호가 있다면 관리하고 치료하셔서 당뇨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와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반영해주는 지표입니다. 일반 혈당 수치는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공복이나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처럼 짧은 시간 동안 혈당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당화혈색소는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혈당의 전반적인 경향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혈당이 낮은 시간도 있고 갑자기 치솟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패턴이 반영되어 3개월간의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혈당이 한순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아니라 몸이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혈관이 높은 혈당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는 매번 측정하기가 번거롭거나 들쭉날쭉한 수치 때문에 정확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그런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고 한순간의 혈당 수치와는 달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수치입니다. 당화혈색 수치가 높다는 것은 최근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시적인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오랜 시간 고혈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만큼 혈관이나 세포나 신경 이런 기관들의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화혈색 수치가 5.6% 이하면 정상 범위로 판단합니다. 5.7에서 6.4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부터는 고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8%가 넘는다면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수치가 9% 넘는다면 그때는 그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 같은 곳에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당화혈색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당이 우리 몸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 순간혈당보다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혈당은 멀쩡한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공복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정상이면 혈당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복혈당은 그리 높지 않은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거나 올라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전체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고 이게 당화혈색소 수치에 반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식후 혈당은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 혈당은 낮은데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혈당이 높은 상태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당화혈색소를 꼭 함께 봐야 현재 혈당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당화혈색소 낮추려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혈당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혈당 블로킹 4가지 방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주세요. 채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거꾸로 먹는 식사법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수면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야식 충동도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3시간 동안 깊은 수면이 중요하니까 수면 위생 챙기는 거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조절 잘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짧은 명상이나 깊은 심호흡만으로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길게 할 수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30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씩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잘 조절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뇨 기본 조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바나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자신의 혈당 상태에 맞게 다양한 영양소들을 조합하면 당화혈색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면 당화혈색소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당뇨가 완전히 역행했단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끼 탄수화물을 120g씩 먹던 사람의 식후 최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갔다 해볼게요. 이걸 인지한 다음 바로 잡고자 한 번 먹을 때 탄수화물 섭취량을 60g으로 줄였더니 식후 최고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몸이 60g의 탄수화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3달간 꾸준히 이런 식사를 지속하면 당연히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좀 좋아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12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다시 2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당화혈색소 다시 올라갑니다. 혈당과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잠깐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수치 좋아졌다고 방심하기보다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 민족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췌장이 크기 자체가 좀 작대요. 크기가 한 12% 정도 좀 작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기능도 한 32% 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서양의 고기 먹고 막 기름진 음식 잔뜩 먹는 애들보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래서 당뇨에 좀 취약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한 췌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즘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췌장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당뇨가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요즘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단뇨, 다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당뇨의 증상을 가지고 일단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소변을 그러니까 또 많이 보시게 되고 소변에 당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많이 먹는데 그 당분을 다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뇨가 가장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이제 몸에 이렇게 당분들이 쌓이고 있게 되면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아플 적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상처들도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눈도 침침해지기가 쉬워요. 몸 전신적으로 혈액순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던가 눈이 침침해진다던가 상처가 잘 안 낫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당뇨 막으려면 꼭 드세요 하는 과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의 과일들이나 자몽 아니면은 사과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껍질째 먹는 사과라던가 키위, 당을 올리지 않는 키위 같은 거 이런 게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반면에 조금 달달한 과일들 있죠. 말린 과일류들 아니면 바나나, 포도 이런 거는 혈당을 급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과일들이고요.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들이 많은 씹히는 게 많은 채소들이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라던가 시금치, 버섯
계란, 녹색 채소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반면에 먹으면 안 되는 채소 과일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감자, 고구마 같은 거. 나쁜 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저희가 탄수화물, 당분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채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식이섬유나 다른 야채, 채소들하고 같이 좀 조리해서 드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은 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요.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만큼 정도, 그 정도 먹는 건 괜찮다의 의미지 요만큼이 쌓이고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많이 드시는 건 사실은 당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도 꼭 반드시 제한해 주셔야 돼요. 과일 하나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거랑 같이 드세요. 과일 하나만 드시게 되면 훨씬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 같은 다른 음식들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에 디저트로 드실 게 아니라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좀 드셔주시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과즙이나 주스의 형태로 드시는 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소량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과일로 치면 한 200g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요게 조금 너무 조금이긴 한데 블루베리를 치면 한 10알 정도, 사과로 치면 작은 사과 반쪽 정도를 껍질째 먹었을 적에가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걱정된다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채소나 음식엔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감자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옥수수 같은 거, 순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뭉쳐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래서 좀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덜 드셔라, 조금만 드셔라 라고 얘기 드리죠. 당뇨 환자가 제로 칼로리 음료들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설탕을 활용한 음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것도 안심하고 드시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제로 칼로리 음료들이 몸에 이롭다 해롭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견이 분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얘가 당뇨 환자의 경우라면 얘가 단맛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결국은 혈당 조절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얘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단 음식이 들어올 거야, 당분이 들어올 거야 라고 내 뇌를 속여놨는데 안 들어오면은 얘는 화가 나가지고 단 음식을 더 땡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들은 콜라같이 제로 콜라라도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탄산 같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이 조금 쓰리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내가 일반 음료를 마실 때 그걸 대체해서 한두 번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요거를 내가 안심하고 계속 마셔도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한방차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주, 또 뽕잎, 갈근, 계피 이런 것들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논문을 통해 검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를 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서 드신다던가 아니면 뽕잎차, 상엽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내가 특히 더 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피. 반대로 내가 열이 좀 많아요. 난 근육질이고 살도 좀 두터운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칡차, 갈근차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다만 여주하고 칡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이뇨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자리도 좀 몇 개 알려드려 볼게요. 이 자리들에 한 주일에 한두 번 침을 놓았더니 혈당이 안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마사지만 해도 좀 좋거든요.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여기 체했을 적에도 많이 누르는 자리로 알고 계시죠?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살이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한 2-3초간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메스꺼릴 때도 좀 좋은 자리인데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손목에 손목 주름 있죠. 여기서 손 2마디만큼 내려온 여기 지점을 좀 눌러주시면 좋고요. 또 내가 팔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주름 생기는 끝단 있죠. 여기를 곡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다리 쪽에서도 3개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족삼리. 족삼리는 저희가 기운을 더해주는 보기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여기는 보약을 내 몸에 꽂아주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기 무릎의 바깥쪽
움푹 패인 데부터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손가락 4마디만큼 내려오는데 여기 근육이 땅땅하게 만져지는 데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체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가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거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체했을 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를 좀 꾹꾹꾹 두세 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발목에서 저희 아킬레스건 있지요. 아킬레스건하고 내 발목 안쪽 뼈의 사이 여기를 좀 눌러주시면 좋은데요. 이걸 저희가 태계라고 불러요. 태계를 꾹꾹꾹 마사지 해주시고요. 발목 안쪽 뼈에서 손가락 4마디만큼 올라온 자리 여기를 삼음교라고 부릅니다. 삼음교도 꾹꾹꾹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약을 꽂아 넣는 족삼리, 태계, 삼음교 이 자리 좀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나 건강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다이어트 한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푸르니파 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댓글에 제 SNS 스레드 링크를 같이 첨부해 주신다고 해요. 그쪽으로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